수십 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당신. 퇴직 후에도 소소하게 용돈이라도 벌어보려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날아온 연금 명세서에 수십, 수백만 원이 뭉텅 잘려나간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퇴직 공무원들이 빠지고 있는 차갑고도 현실적인 함정입니다. 믿었던 연금이 일하는 순간 배신한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 잠시 후 월 200만 원을 더 벌고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한 퇴직 공무원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그 구조적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퇴직 공무원들이 느끼는 이 막막함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이미 두 개의 커다란 균열이 우리의 노후 기반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바로 반토막 난 약속입니다. 2015년 공무원 연금 대개혁으로 우리는 이미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에 합의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공무원 개인이 내는 기여율은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9%로 올랐지만 정작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1.9%에서 1.7%로 깎여 나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막연히 기대했던 연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소득 공백기의 등장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퇴직과 동시에 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1996년 이후 임용되신 분들부터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집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몇 년간 소득이 완전히 끊기는 소득 절벽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아찔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들 무엇이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30년간 성실히 교육 현장을 지키다 퇴직한 62세 김영철 선생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년보다 조금 일찍 명예퇴직한 그는 월 28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물가의 배우자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침 다행히 그의 오랜 경력을 높이 산 한 교육 관련 중소기업에서 월 200만 원이 자문역을 제안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월 480만 원의 소득으로 한숨 돌릴 수 있으리라, 드디어 아내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통지서 3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온 연금 지급액 변경 안내였습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그의 연금 280만 원 중 무려 85만 원이 삭감되어 입금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세청이 소득세 예납 통지였습니다. 새로운 근로소득이 합산되면서 소득세율 구간이 훌쩍 뛰어넘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 부담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가입자일 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깎여나간 연금 소득과 새로운 근로소득 그리고 평생 모아 마련한 아파트까지 모두 합산되어 그야말로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월 200만 원을 더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삭감된 연금과 늘어난 세금, 건보료를 제하고 나니 실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40에서 5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일하지 않는 게 나았다 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교직 경력이 이제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자, 김영철 선생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이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공무원 연금법의 연금 일부 지급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월액을 초과하는 사업소득
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초과 소득액에 따라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됩니다. 2024년 기준 그 금액은 월 264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말 치명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일부 삭감되지만 그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은 해당 소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감액이 평생 지속됩니다. 한번 감액 대상이 되면 은퇴 생활 내내 반토막난 연금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부동산 임대 소득은 이 무서운 연금 감액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소득을 만드느냐가 당신의 연금액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과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박수진 서기관님의 지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퇴직 전 이 제도의 허점을 미리 파악하고 전혀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그녀는 소득의 종류를 바꿨습니다.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자금의 일부를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전해 꾸준히 현금이 나오는 우량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금으로는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해 안정적인 월세 수입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은 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소득의 크기를 조절했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싶어 시작한 시간제 컨설팅 활동은 철저하게 재능 기부와 소일거리 수준으로 제한했습니다. 월 소득의 감액 기준인 264만 원을 절대 넘지 않도록 스스로 상한선을 정하고 관리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박수진님은 자신의 연금 270만 원을 단 한 푼도 삭감당하지 않으면서 배당과 월세로 매달 150만 원가량의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도를 이길 수 없다면 제도를 공부해서 내게 유리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지요. 더 이상 연금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영리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 노후를 지켜야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연금 지킴이 3단계 액션 플랜을 반드시 점검하고 실행하십시오. 1단계 나이, 감액 한계선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매년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고시하는 연금 지급 정지 기준 소득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264만 원처럼 이 숫자가 당신의 은퇴 후 근로소득의 절대적인 상한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단계 소득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설계하십시오. 퇴직 후에도 월급 봉투에만 의존하는 계획을 버리고 감액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 즉 이자나 배당 혹은 임대소득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과 IRP 계좌를 어떻게 운용할지가 당신 노후의 성패를 가를 핵심입니다. 3단계 세금과 건보료 통합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돌려보십시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감액분, 소득세 증가분, 그리고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까지 통합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모의 계산기 등을 통해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일하고도 손해보는 비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퇴직을 앞둔 분들께 불안감을 드리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현명한 대비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믿었던 연금 제도가 변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가가 차려준 밥상에 수저만 얹으면 됐던 시대는 끝났음을 우리 스스로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소중한 연금을 지키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고 영리한 계획을 세운다면 우리는 충분히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현명한 두 번째 인생 설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계획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